너희도 늙어봐라. 내게도 꽃같이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다. 나도 내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나도 젊을 때는 세상이 돈짝만하게 보일 때가 있었지. 나도 이런 내가 답답할 때가 많아. 눈도 어둡고 돋보기 아니면 글씨 하나 보기도 어렵고. 누가 나보고 욕을 해도 잘 들리지도 않아. 인지도 늦어서 눈치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갈 곳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어. 가족도 제각자가 바쁘고 이제는 나를 짐으로 여길 뿐이야.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 그게 너무 무섭고 두렵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나는 그래도 괜찮다. 이 정도면 잘 살았고 후회 없이 살았다. 노을이 지는 도심 공원의 벤치. 저는 느릿느릿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친구 영숙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따라 다리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저녁 하늘에 번지는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인생 무상이라더니. 누구에게 말하는 것도 아닌 중얼거림이었지만 저의 목소리에는 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으며 저는 오늘 영숙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치매가 그 친구를 빠르게 삼켜버렸습니다. 저의 손은 자신도 모르게 빛바랜 낡은 가죽 핸드백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때 묻은 지갑과 작은 손거울, 그리고 지갑 속에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25살 갓 결혼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남편과 꽃 아래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때의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부지런히 일어나 남편 출근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낮에는 인형 눈알 붙이는 부업을 하며 가정의 보탬이 되었던 시간들. 볼펜 심을 끼우고 모든 음식을 직접 만들어 가족들에게 먹이던 열정적인 날들. 큰 욕심 없이 그저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시간들. 아들 준호가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딸 민경이 중학교 합창부에서 상을 타던 날. 모든 순간들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때는 자신이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고 주변 친구들도 모두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눈은 어둡고 돋보기 없이는 글씨 하나 보기도 어렵습니다. 누가 욕을 해도 잘 들리지 않을 때가 많고 예전 같으면 눈치로 다 알아챘을 상황도 이제는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다가 계산대에 지갑을 놓고 오기도 하고 은행에서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당황하기도 합니다. 저는 벤치 옆에 놓인 지팡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작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그 지팡이는 이제 저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해 사용하기를 거부했지만 2번이나 넘어진 후에야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조금씩 저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제각각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들 준호는 해외 지사로 발령받아 1년에 2번 얼굴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딸 민경은 가까이 살지만 직장과 자녀 교육으로 정신이 없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에만 잠깐 찾아오는 그들의 발걸음에서 저는 자신이 점점 짐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때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들을 공경해야 한다는 말이 보편적인 사회 문화였고 가정마다 예의범절을 참 중요하게 생각했었지요. 저는 어릴 적 저의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를 모시고 3년간 매일 아침 제사를 올리던 아버지의 모습. 농사일로 고된 와중에도 시어머니를 위해 약초를 캐러 산에 오르던 어머니의 정성. 그런 모습을 보며 자라 저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그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일인데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소외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보여주는 스마트폰의 기능을 따라가지 못하고 TV에서 나오는 유행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젊은이들의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게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언젠가 친구 영숙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세상과 점점 단절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게 될 날이 올까봐, 저의 기억이 조각조각 흩어질까봐, 저의 존재가 완전히 잊혀질까봐. 석양이 산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서히 일어나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비록 텅 빈 집이 저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곳에는 저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선택한 30년 넘게 살아온 그 작은 아파트. 그래도 가끔은 이 정도면 잘 살았고 후회 없이 살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삼스럽게 저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살았고 자녀들을 바르게 키웠으며 남편이 떠난 후에도 꿋꿋이 혼자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다. 나 정도면 대단한 인생은 아니었지만 평범하게 모나지 않게 남한테 못할 짓 한 번 안 하고 살았으니 됐다. 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불평하기보다는 그 변화를 이해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한숨과 함께 나온 말이었지만 저의 입가에는 미소가 어렸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시간은 저의 것이었고 그 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후회? 물론 있습니다. 남편이 아프다고 했을 때 더 일찍 병원에 갔더라면, 아이들이 어릴 때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더라면, 항상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이쁜지 모르고 저절로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었다지만 나 자신의 꿈을 좀 더 쫓아봤더라면, 남들은 다들 성공할 때 나는 그 시간 뭐 했나? 같은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렇다고 인생이 편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만약들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문득 골목길 작은 꽃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화려한 꽃들 사이에서 작은 화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라색 제비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지천에 깔렸던 제비꽃을 이제는 화분에다 심어서 키우네. 이거 주세요. 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이거 예쁘죠? 제비꽃은 겨울에도 잘 견디는 강한 꽃이에요. 젊은 꽃집 주인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나도 겨울을 견디고 있는 중이니까요.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화분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영숙이를 만났다. 날 알아보지 못했다. 세월이 참 무정하다. 하지만 이제 알겠다. 중요한 건 기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나는 지금도 꽃을 살 수 있고 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내일의 아침을 기다릴 수 있다. 내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나는 계속해서 이 순간들을 소중히 여길 것이다. 비록 눈은 어둡고 귀는 잘 들리지 않더라도 내 마음만은 여전히 맑고 선명하니까. 창밖으로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창가에 놓인 제비꽃에 물을 주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 밤은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올해 78세가 된 저는 요즘 들어 자주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3층, 저의 작은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은 3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참 이상하지. 저는 중얼거립니다. 젊었을 때는 이 정도면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길 일들이 요즘 들어서는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서운하기도 하고 곱깝기도 합니다. 저의 삶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25살 되던 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아 키웠습니다. 큰 욕심 없이 살았던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 가정의 보탬이 될까 하여 집에서 인형 누나를 붙이는 부업도 하고 볼펜심도 끼워 보았습니다. 모든 음식을 집에서 직접 만들어 가족들을 먹이며 그저 가족들이 건강하면 이 정도면 행복하지 하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작은 제조업 사무직으로 일했고 월급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 아이들을 키워냈습니다. 식탁에 올리는 김치 한 포기, 된장국 한 숟가락까지 직접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와이셔츠는 손빨래를 해서 다림질했고 아이들 교복은 학기마다 단을 내려 다시 꿰매 입혔습니다. 그때는 힘든 줄도 몰랐어.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 저는 자주 이렇게 회상합니다. 딸 민경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의 기쁨, 아들 준호가 첫 취직 소식을 알려왔을 때의 자부심, 그 모든 순간이 저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결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각자의 삶을 찾아 둥지를 떠난 후에도 저는 남편과 함께 조용히 살았습니다. 남편이 60세에 퇴직하고 둘이서 소박한 노후를 계획했지만 5년 전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저는 혼자 살게 되었고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자식들이 찾아오는 것이 저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하지만 요즘 저는 자꾸 서운함이 쌓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민경이 가족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민경은 43세, 남편과 중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식탁 위에 남겨진 그릇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경은 제가 해놓은 김치를 짜다며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짜게 해? 내가 짜게 먹으면 건강에 나쁘다고 했잖아. 라며 사위와 손주 앞에서 핀잔을 주었습니다. 손주는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으며 사위는 먹자마자 일이 있다며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일에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작은 무관심과 흔히 할 수 있는 지적에도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 준호는 더 바쁩니다. 40세의 그는 IT 회사 중간 관리자로 주말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잠깐 들르지만 방문 시간 내내 전화를 받거나 노트북을 열어 일을 합니다. 저는 아들이 바쁜 것을 이해하지만 아들이 저에게 너무 무관심하고 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마다 서운해집니다. 엄마, 그거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준호는 저의 걱정거리를 듣자마자 이렇게 대답하고 화제를 바꾸며 일을 합니다. 그는 저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자신이 무능력한 노인 취급을 받는 것 같아 마음이 상합니다. 찬찬히 들어주고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아들이 저와 눈 맞추고 이야기를 언제 했는지 기억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그래, 이렇게 자식들 제 앞가림하면서 잘 살라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는데 내가 원하던 대로 둘 다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러나, 내가 늙었구나, 이제는 별게 다 서운하네 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병원에 혼자 가야 했습니다. 민경도 준호도 바쁘다며 동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큰 병원까지 가는 길, 저는 젊었을 때는 이런 일도 어렵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버스 타는 것도 기사님이나 젊은이들 눈치 보이고 병원 복도에서 길을 헤매기도 하고 의사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다시 질문하기도 합니다. 정자님,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간호사의 물음에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아이들이 바빠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자존심도 상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병원에 함께 와주지 않은 건 아무래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 눈치가 보이고 제가 바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으며 저는 문득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일주일에 3번은 시장을 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바빴음에도 꼭 병원에 동행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시대가 달라졌나?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 저는 자주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아이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그래도 우리 애들 정도면 괜찮지. 라고 스스로를 달래봅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외로움은 더 짙어집니다. 요즘 제가 가장 서운한 것은 명절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온 가족이 모여 제가 만든 음식을 함께 나누고 왁자지껄하니 명절 연휴 며칠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동안 못 나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설날 딸 민경은 시댁 식구들과 해외여행을 가야 한다며 미리 인사만 하고 떠났고 준호와 며느리는 설날 당일에만 잠깐 들러 밥 한 끼 함께 먹고는 밥숟가락 빼기도 전에 서둘러 처가에 가야 한다며 일어섰습니다. 일어서는 아들 며느리에게 벌써 가려고? 했더니 엄마, 요즘은 다들 이렇게 지내요.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하지 마세요. 준호의 이 말이 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지키고 싶은 것은 옛날 방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자식돌이가 아니라 가족 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말이나 표현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일상은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텔레비전이 유일한 동반자가 되었고 가끔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만나는 또래들과의 대화가 유일한 소통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서운함을 그들에게 털어놓기도 합니다. 누구네 집이나 다들 비슷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우리가 이해해줘야지. 알면서도 섭섭할 때가 있잖아. 우리 때랑 비교하게 되고 우리는 살기 편한 세월 살았어? 다들 먹고 살기 어려웠어도 가정 꾸려가면서 부모 봉양하면서 자식들 키우고 살았지. 참 옛날 얘기다. 친구들의 위로가 일시적인 위안이 되지만 밤이 되면 다시 혼자만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저는 종종 젊었을 때 시부모님을 모셨던 시절을 생각합니다. 길지 않은 7년이었지만 그때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밥 한 끼 먹는 일도 눈치 보였고 매번 핀잔을 듣곤 했습니다. 밥이 질다 되다 음식이 짜다 싱겁다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갔네 적게 들어갔네 하시던 걸 다 견디고 나 죽었소 하고 살아야 한다던 시절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이란 속담까지 있을까요? 물론 그 속담이 무조건 참고만 살라는 의미는 아니겠지요. 그 집안의 며느리로서 새로운 환경에 지혜롭게 적응하고 대처하라는 말이겠지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네는 실제로 그렇게 살면서 견뎌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가족을 위한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가는 게 따라가지 못하겠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사용도 서툴러 자식들에게 자주 도움을 청합니다. 그럴 때마다 준호는 한숨을 쉬며 엄마, 이거 몇 번이나 알려드려야 해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자신이 무능력하고 귀찮은 존재가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노인 우울증에 관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노년기에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이 노년에 소외감을 느끼면 심각한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울컥하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서운함과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저의 삶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돋보기 신세를 져야만 그것도 몇 자 적을 수 있습니다. 오늘 TV에서 노인 우울증 이야기를 봤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이것인가 싶다. 젊을 때는 내 존재 가치가 명확했다. 부모님 봉양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지원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 하지만 이제 아이들은 자신의 삶을 살고 남편은 떠났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일기를 쓰면서 저는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마주했습니다. 제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은 단순한 방문이나 전화가 아니라 저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딸 민경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민경아, 바쁘지? 엄마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민경은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심각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니, 별일은 아니고, 그냥 엄마 마음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저는 천천히 저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요즘 내가 좀 외롭다. 그리고 너희들이 던지는 사소한 말 한마디가 마음에 와서 얹히는 때도 있어. 가끔은 무시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엄청 서운해지더라. 평생 강한 모습만 보여왔던 저의 솔직한 고백에 민경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정말 몰랐어. 항상 강하고 독립적인 줄 알았는데. 민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대로 괜찮은가 싶을 때가 많고, 자식들은 나름 다들 잘 살고 있고, 그 정도면 잘하려고 노력들 하는데, 나는 왜 섭섭할까? 이제는 다들 내가 필요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 엄마 정말 미안해. 진짜 그랬어? 딸은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를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거기 있는 존재, 항상 강한 존재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음 주 주말에 갈게. 엄마 그런 마음을 얘기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아니야. 엄마가 힘든 얘기해서 미안하다. 이 대화 이후 민경은 준호에게 연락했고 두 남매는 저를 위한 시간을 더 많이 내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방문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의 시간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말 민경은 가족과 함께 저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음식을 가져오지 않고 빈손으로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우리가 엄마랑 같이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예전에 엄마가 만들어주던 그 맛을 다시 배우고 싶어. 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의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민경과 손주에게 직접 만든 김치의 비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손주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세요? 뭐든 대충 그냥 막 넣으시는데 맛있네요. 손주의 감탄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랜만에 저의 가치를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준호도 변화했습니다. 저의 집에 와서 그 시간에는 전화나 노트북을 멀리하고 자신의 이야기와 저의 이야기에만 집중했습니다. 엄마, 제가 요즘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준호가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궁금하지. 우리 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날 저녁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고, 저는 비록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들이 자신과 소통하려는 노력에 감동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 저의 일상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여전히 혼자 사는 삶이지만 자식들과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의무감에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저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소통했습니다. 저도 변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식들이 노력하는 걸 알아주고 바쁜 상황도 이해해주고 때로는 서운하면 바로바로 솔직히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청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싸우면서 감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참아야 한다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고 담백하게 마음 상태를 말하는 연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솔직히 말하는 걸 해보지 않아서 방법을 잘 모르고 무조건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저의 집에서는 작은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민경과 준호,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식탁에는 저와 민경이 함께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고, 준호는 와인을 가져왔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그들은 오랜만에 가족 사진첩을 꺼내 보았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아이들은 처음 듣는 가족의 역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네. 민경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하셨어요. 준호도 동의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일들이 비록 화려하거나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가족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떠난 후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냈다. 젊었을 때는 이런 모임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하나하나가 소중한 선물처럼 느껴진다. 나이 들면서 많은 것이 변했다.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다.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은 변하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다. 그리고 며칠 후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저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신혼 시절, 아이들의 첫걸음마, 학교 입학식, 졸업식, 그리고 결혼식, 그리고 곳곳의 남편과의 추억들. 강원도 여행에서 찍은 사진, 명절 때 모든 가족이 모여 찍은 사진. 그 모든 순간들이 저의 인생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경이. 아, 민경아, 무슨 일이니? 별일 아니에요. 그냥 엄마 생각이 나서요. 토요일에 우리 애들이랑 같이 갈게요. 엄마 좋아하시는 떡갈비 사갈게요. 저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고맙다. 너희 오면 좋지. 전화를 끊고 저는 창가의 제비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꽃잎들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빛에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에너지가 넘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오래된 요리 노트를 꺼냈습니다. 토요일에 오는 딸네 가족들을 위해 오랜만에 직접 음식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민경이는 호박전을 좋아했지. 준호는 도토리묵 무침을. 기억을 더듬으며 장보기 목록을 적는 동안 저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음식으로 표현하는 정성, 그리고 저의 마음속에 간직된 소중한 기억들. 저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며 오늘의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바깥 온도 때문이 아니라 저의 마음속에서 다시 피어나기 시작한 작은 희망의 불꽃 때문일 것입니다. 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활기찼습니다. 좌판마다 싱싱한 채소와 생선, 과일들이 가득했고 상인들의 큰 목소리가 골목을 채웠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다닌 이 시장의 모든 구석구석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게의 무가 가장 달고 어디서 산 두부가 부드러운지, 어느 생선 가게 주인이 가장 후하게 준다는 것까지. 아이고, 어르신, 오랜만이네요. 요즘 안 보이더니 근데 지팡이는 뭐예요? 다치셨어요? 생선 가게 주인 박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2달 전 다리를 다친 후로 시장에 자주 나오지 못했던 저였습니다. 그래. 다리가 좀 안 좋아서 잘 못 나왔어. 박 씨는 여전히 얼굴 좋구만. 뭘요? 나도 이제 무릎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도 못 쉬고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돈 벌어서 어디다 다 쌓으려고 그래? 몸도 챙겨가면서 해요. 더 나이 들면 골병 들어. 네, 네. 그래야죠. 오늘은 조기가 참 좋아요. 한 마리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기찌개를 끓이면 민경이 아이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우리 손주들이 이번 주말에 온다고 해서 맛있게 해줘야지. 아이고, 그래요? 그럼 이거 특별히 더 좋은 걸로 골라드릴게요. 박 씨는 바구니에서 가장 크고 싱싱한 조기를 골라 손질해서 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멸치 한 봉지를 덤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서비스예요. 조기찌개 끓일 때 국물 내서 손주들 국물 맛있게 끓여주세요. 저는 따뜻한 마음에 웃음 지었습니다. 세상이 변했다지만 이렇게 인정은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채소 가게에 들렀습니다. 호박, 고추, 부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골랐습니다. 장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졌지만 저는 힘든 기색 없이 다음 가게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도와드릴까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장 보신 게 많이 무거워 보여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라면 사양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그 도움이 고마웠습니다. 그래. 고마워. 이 나이가 되니 장바구니 하나가 점점 버거워지네. 젊은 남자는 저의 장바구니를 들고 저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댁이 어디세요? 제가 댁까지 들어다 드릴게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저기 버스 정류장까지만 도와주면 돼. 걸어가는 동안 젊은 청년은 자신의 이름이 준수이고 근처 대학교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지역 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스마트폰 사용하기 어려우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매주 토요일 동사무소에서 노인분들 디지털 교육을 하거든요. 저는 놀랐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일도 한다니 고맙구나. 그런데 난 전화 걸고 받는 것만 할 줄 알면 되니까. 아니에요. 요즘은 많은 것들이 디지털로 바뀌고 있어요. 병원 예약도 앱으로 하면 더 편하고 택시도 앱으로 부르면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시간 되시면 한번 와보세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 준수는 저의 장바구니를 벤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까지 고마워. 젊은이. 별 말씀을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준수 학생이 떠나고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친절하게 도와준 것이 감동이었습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나빠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장봐온 걸 정리하는 동안 저는 준수가 말한 디지털 교육이 생각났습니다. 스마트폰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다면 아마도 손주들과도 더 자주 연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들 준호가 보내주는 사진들도 더 쉽게 볼 수 있을 테고요. 한번 가볼까? 다음 날 오전 저는 준수가 알려준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디지털 교육이 열리는 작은 강의실에는 이미 몇몇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셨네요? 어제 만난 준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어제 학생이 말해줘서 한번 와봤어. 정말 잘 오셨어요. 오늘은 기본적인 스마트폰 사용법과 카카오톡 사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2시간 동안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스마트폰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몇 번 알려주려 했지만 너무 빠르게 설명해서 따라가지 못했던 기능들을 준수 학생들은 천천히 다시 해보고 잊어버리면 몇 번이고 반복해서 다시 해보게 했습니다.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는 법, 영상통화 거는 법, 심지어 택시 앱 사용법까지 배웠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배운 것을 실천해보기로 했습니다. 손떨림이 있었지만 용기를 내어 카카오톡을 열고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엄마다. 오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단다. 이렇게 메시지 보내는 것도 배웠어. 몇 분 후 준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대단하세요. 정말 잘하셨어요. 화상통화도 할 수 있어요? 잠깐만. 한 번 해볼게. 저는 살짝 긴장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생각이 안 났지만 천천히 다시 처음부터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화상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 화면에 준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와,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동사무소에서 학생들이 가르쳐주는 교육을 받았어. 내가 가르쳐주는 것보다 훨씬 알아듣기 쉽더라. 준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그런데 정말 잘하시네요. 저는 손주들의 소식을 물었고 준호는 자세히 대답해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저는 창가의 제비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꽃잎들이 햇살을 받아 더욱 선명해 보였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나도 변할 수 있어. 좀 늦으면 어때? 시간이 더 걸리면 어때? 남들 뛰어갈 때 나는 기어서라도 가면 되지. 그 생각 끝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옛날 이야기에 토끼와 거북이가 있었지. 주말이 되었고 저의 집은 오랜만에 활기찼습니다. 가족 모임이 기대되는 마음으로 저는 부엌에서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요리하는 동안 라디오에서는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고 저는 작은 흥얼거림과 함께 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우리 때는 매일 다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게 당연했는데, 근데 그때는 그게 또 힘들 때도 많았지. 참 인간은 만족이 없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대는 변했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변했어.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는 것이지. 그래, 나는 그런 것을 회상할 수 있는 마음 따뜻한 추억이 있으니 그것만으로 부자구나. 매일 혼자서 밥 먹을 때는 냉장고 열어서 앞에 보이는 것 하나 집어 겨우 한술 뜨는 게 전부였는데 오랜만에 장을 본 재료들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은 예전보다 느렸지만 50년 넘게 해온 요리의 감각은 여전했습니다. 조기는 잘 씻어 찌개용으로 끓이고 호박은 얇게 썰어 전을 부칠 준비를 했습니다. 민경의 가족이 가장 먼저 도착했고 곧이어 준호도 혼자 왔습니다. 손주들은 제가 준비한 음식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거 다 할머니가 직접 하신 거예요? 민경의 아들 민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예전부터 잘하는 거야. 와, 멋있다.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잘 못해요. 민경은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 아직도 이런 음식을 잘하는 거 보면 저는 이런 전통 요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는데. 괜찮아. 민경아, 시대가 다르니까. 너는 너대로 잘하는 게 많잖아.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은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준호는 해외 지사에서의 일을 이야기했고
민경은 아이들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저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저는 준수 학생에게 배운 것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그것을 바로 가족들에게 공유하는 방법을 시연했습니다. 엄마, 정말 잘하네. 민경이 감탄했습니다. 이제 저랑 영상통화도 할 수 있겠다. 손자 민규가 기뻐했습니다. 준호는 저의 스마트폰을 살펴보다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새 스마트폰으로 바꿔드릴게요. 이건 너무 오래돼서 느려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거면 충분해. 내가 필요한 건 다 할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엄마 새 폰이 더 편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다음 달에 미국으로 발령받았어요. 1년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새 폰으로 바꾸시면 저하고 영상통화가 더 잘 될 거예요. 저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곧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준호야, 그건 내게 좋은 기회구나. 걱정 마세요, 엄마.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누나도 더 자주 찾아뵐 거고요.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 내가 더 자주 올게. 그리고 이제 엄마도 카카오톡 잘하니까 매일 연락할 수 있잖아.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멀리 간다는 것은 분명 서운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들의 인생의 중요한 기회였고, 저는 그것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아. 그럼 새 폰으로 바꾸자. 그래야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 얼굴을 잘 볼 수 있으니까. 준호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엄마가 반대하거나 서운해하실까 걱정했었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니 고마워요. 그리고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디지털 교육을 계속 받을 거야. 다른 것도 더 배워볼 거고. 정말? 그거 좋은 생각이야, 엄마. 민경이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떠난 후 저는 오랜만에 행복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부엌을 정리하면서 저는 오늘의 모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일기를 쓰기 위해 책상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준호는 미국에 간다고 한다. 서운하지만 그 아이의 앞길을 응원해주고 싶다. 나도 이제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한다. 늙었다고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에게도 꽃처럼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또 다른 방식으로 아름다운 시간일 수 있다.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예전과 같지 않지만, 그리고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것이 두렵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나만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가벼운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여름이 서서히 물러가고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조금씩 색을 바꾸기 시작했고 아침 공기는 선선했습니다. 걷는 동안 저는 저의 인생을 계절에 비유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저의 인생의 늦가을 또는 겨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계절마다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듯이 인생의 각 단계도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너희도 늙어봐라. 나한테도 꽃처럼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다. 나도 내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나도 젊을 때는 세상이 돈짝만하게 보일 때가 있었어. 나도 이런 내가 답답할 때가 많아. 눈도 어둡고 돋보기 아니면 글씨 하나 보기도 어렵고 누가 나보고 욕을 해도 잘 들리지도 않아. 인지도 늦어서 눈치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갈 곳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어. 가족도 제각자가 바쁘고 이제는 나를 짐으로 여길 뿐이야.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 그게 너무 무섭고 두렵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나는 그래도 괜찮다. 이 정도면 잘 살았고 후회 없이 살았다. 이제 이 말은 단순한 한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모든 단계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젊음의 활력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깊은 이해와 수용의 지혜가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아파트 공원 벤치에 앉아 아침 햇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문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눈은 어둡고 귀는 잘 들리지 않으며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지만 저의 마음만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면 잘 살았고 후회 없이 살았어. 저는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동사무소에 디지털 교육이 있는 날이었고 또 무엇을 배울지 기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오랜 친구 영숙을 다시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비록 영숙이 저를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저는 그저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변화 속에서도 끝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의미를 찾고 행복을 발견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노인의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마주할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시간의 부유물로서 우리 모두는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